작가님 생각하시는 매수 타이밍이 네. 언제로 보면 좋을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10월 말 언저리가 될 것 같고요. 그때는 이제 개별주 투자를 좀 많이 할 것 같고요. 펀트로 이제 뽑아가지고. 네네. 주식 비중을 요번에 좀 높게 가져갈 것 같아요. 저는 내년 시장은 좋게 봅니다. 그래서, 네. 주식이 싸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네, 그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는데, 그쵸. 일단 저희 채널에 오늘 두 번째신데 올해 초에 한번 나오셨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때 5월 폭락장을 맞춘 강한국 작가님 영상에 성지순례 왔습니다 댓글이 지금도 달려요. 지금도. 근데 사실 제가 맞춘 거는 당연히 이제 아니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네. 제 경험상도 그렇고 그냥 4월 말부터 주식이 보통 많이 빠집니다. 네. 근데 그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요. 네. 다만 올해도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도 그 확률이 맞았다라는 거죠. 야, 네. 근데 좀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그죠? 특히 5월, 6월에 진짜 어마무시하게 빠졌더라고요. 네. 나스닥이 그때 최고 19%까지 떨어졌고요. 네. 코스피도 한 16%까지 떨어져서 그래도 좀 나름대로 반등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상황은 어제 오늘 한 최근 일주일 동안은 2300까지 갔다가 2400 뚫고 좀 전에 제가 방송 전에 확인하니까 2470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예.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이요? 네. 그래도 확실히 한 달 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아직은 그 5월, 10월 기간에 있으니까, 저는 이제 풀 베팅, 투자는 별로 이제, 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도 요즘은 긍정적인 게 일단 많이 좀 생겼습니다. 일단 하나는 네. 그 모멘텀 자체가 일단 생겼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주식이 오른다는 것 자체가 좋은 시그널입니다. 네. 네. 그쵸. 왜냐면 원래 사람들은 경제를 막 고민해가지고 주식을 맞추려고 하는데, 그게 반대거든요. 이제 가격이 경제를 예측해 주는 겁니다, 그게. 네. 그렇죠. 그때 그거 하나는 괜찮고, 그리고 또 이제 요거는 말씀하기가 좀 민망하기는 한데, 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돌아왔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폭락장 후에 개미들이 털고 나가면은 그때가 보통 이제 들어갈 시점이거든요. 요즘 근데 개미들이 굉장히 많이 털었습니다. 네. 특히 한 7월 18일? 그때부터 확실히 이제 개미들이 매도세로 돌아섰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한 30% 정도 이제 얻어맞았잖아요. 3,300부터 2,300까지 내려가는 네. 동안에. 그때 이제 많은 고통을 얻었으니까 조금 반등하니까 그냥 많이 털고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때가 오히려 이제 매수 타이밍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8월에 그래도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어요, 확실히. 네. 그렇군요. 네. 좀 전에 5월, 10월 얘기하셨는데 5월, 10월은 원래 안 좋은 건가요? 5월, 10월은 전 세계적으로 그냥 안 좋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근데 그래서 제가 8월에 시그널이 좀 몇 개 나왔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풀베이팅을 좀 자제하는 거는 그 5월, 10월 중에서도 9월, 10월 그러니까 마지막이 좀 또 특별히 좀 안 좋거든요. 네. 여름은 그래도 좀 그나마 괜찮은 편이고. 네. 네. 그래서 풀베팅은 하지 않고 적당하게 이제 투자를 해볼 만한 시기인 것 같긴 하다. 그렇죠. 이제 5월, 10월에 보통 5월, 6월과 9월, 10월이 좀 특출나게 안 좋고 여름은 그래도 소소한 편이거든요, 그게. 네. 혹시 이유 여쭤봐도 돼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네. 진짜요? 그냥 네. 패턴으로 장기 패턴 나타나는 거예요? 네, 사실 이게 물론 이제 이론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전반적으로 11월, 4월에 투자자들이 좀 더 해피하다는 거. 그 이유는 12월에 연말이 오고 1월에는 해피 뉴 이어가 오고 3, 4월엔 봄이 온다 해가지고 해피한다는 말이 있는데 솔직히 사람들이 5월에 또 해피하지 않을 이유는 별로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좀 근거가 모르겠고 한국 같은 경우는 3, 4월에 배당금이 다 들어오잖아요. 이제 그 배당금이 재투자되면서 3, 4월에 평균적으로 한국이 수익률이 높아요. 올해 같은 경우도 3월은 좋았어요. 4월은 별로 안 좋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1분기에 실적이 가장 좋다라는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좀 이제 그러니까 보통 연말 연초에는 좀 좋은 긍정적인 전망을 많이 내놓다가 연중 가면서 이제 실제가 좀 별로 안 좋다든지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주식이 왜 오르고 내리는가 파악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 하려면은 진짜 다 가서 물어봐야 돼요. 큰 손들한테. 너 왜 샀니? 왜 파니? 하면서. 근데 어차피 걔네들이 저를 만나주지도 않을 거고 만나줘도 그 진실을 말하진 않을 거예요. 걔네들의 현실은 오늘 날씨 정말 나빠가지고 기분 나빠 팔았는데 그렇게 저한테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요즘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립니다 이렇게 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이유를 막 크게 분석하는 것보다는 그냥 있는 데이터와 패턴을 분석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내가 유리한 걸 뽑아내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이제 몇 개 패턴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내 확률이 50%보다 좀 더 높은 패턴들 그걸로 그냥 계속 베팅을 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계속 베팅을 하면은 10번 하면은 30번 틀립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돈을 좀 잃는 거죠. 근데 6번, 7번 벌면서 재산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죠, 그게.
네. 그래서 사실 5월, 6월에 주식이 떨어진 거는 결과론적인 일이고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그 확률이 50%보다는 더 높았습니다. 그 전부터. 네. 아, 그럼 9월, 10월에도 그게 지금까지, 최근까지는 50%보다 좀 더 높게 약간 안 좋다. 그렇죠. 네. 근데 맞습니다. 실제로 오는 9월, 10월에 주식이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적도 당연히 있고요. 주식 역사를 보면은. 네, 좋습니다. 9월에 네. 자이언트 스텝 할 것 같다고. 네. 할 때 미니멈 0.75를 할 것 같다. 네. 미국이 또 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물가가 이게 잡힐 뭐 피크아웃 얘기 맨날 하는데 물가 계속 안 좋잖아요. 그렇죠. 지표가. 네.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주식시장 좀 안 좋은 영향 주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도 그래서 저거를 좀 분석을 좀 해봤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 뭐 이제 사상 최초냐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일단 요런 일이 이제 최근 100년 동안에 한 4번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거를 보면은 예를 들면은 1차 세계대전 전후에 한 번 있었고 2차 세계대전 전후 플러스 한 6.25까지 한 번 있었고 70년대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요번이 4번째인 것 같아요. 보니까 사실 뭐 참고로 그 오건영 그 부부장님 책 보면 그게 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기는 한데 뭐 일단 그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분석한 결과는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하고 그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아지는 단계에 있으면은 주식시장이 거의 필연적으로 박살나더라고요. 이번에도 필연적으로 박살났어요. 네, 그렇네요. 이게 이제 2021년 4월부터 이제 미국 인플레가 4%를 넘어서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4%에서 그 추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이 저는 9.1%로 기억을 하는데 그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요. 계속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주식시장이 못 버티더라고요. 그거 역사적으로 어떤 사례를 봐도. 네.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이 언제 다시 돌아오느냐? 이제 바로 그 추세가 꺾여가지고 다시 내려갈 때. 그러니까 이제 9%가 갑자기 다시 2%가 되는 필요는 없고요. 이제 9가 이제 8, 7, 6 해서 다시 내려갈 때. 그때 이제 보통 주식시장이 돌아오거나 반등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크게 하락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뭐 언제 저 인플레이션 꺾일 게 예측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요. 이제 그게 실제로 꺾인 후에 들어가는 거는 전 추천하죠. 그럼 일단 지금 현재 뭐 물가 상승이랑 금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니까 물가 상승률의 추이를 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이제 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사실 뭐 영원히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은 이렇게 연준이 금리를 팍팍 올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자체가 경제를 좀 죽여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럼 또 이제 원유라든지 원자재 가격도 이제 내려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은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잡힐 거긴 한데 근데 그게 언제인지는 저도 모르고 사실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아무도 모르죠. 보통 그래도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많이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벌써 한 16개월 되어갔다 이거죠, 지금. 그렇죠. 18개월 됐냐? 네, 좀. 21년 4월부터니까. 그렇죠. 이제 1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연히 의외로 제 11월 4월에 맞물려가지고 인플레이션 잡히면은 그러면은 또 주가가 오를 근거가 하나 되겠네요. 그렇네요. 이게 만약에 지금 16개월이니까 지금 8월이니까 뭐 예를 들어 3개월, 4개월 뒤면 20개월 정도 되니까 올해 연말쯤에 또 주가가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인플레이션만 놓고 봤을 때. 그렇죠? 왜냐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언젠가 죽는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왜냐면 지금 벌써 미국 그 경제도 이제 리세션으로 들어갔다고 하고 그리고 거기 뭐 공급망 문제 뭐 이런 거 계속 나오는데 그것도 언젠가 해결되겠죠, 사실. 그렇죠. 그리고 원유 가격도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떨어졌고요. 근데 원유가 물가에 맞아요. 지대한 영향을 주니까. 그죠. 요즘에 기름 늘어가면은 기름값이 1,800원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맞아. 그 전에 2,000도 있었죠, 그죠? 막 2,200원까지 올라갔죠. 제가 차를 안 타가지고, 그런. 저 그래갖고 막, 내일은 내릴까 싶어서 5,000원씩 넣고 막. 분할 매수. 진짜 분할 매수. 기름 분할 매수.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거 예민한데, 1,800원대까지 떨어져가지고, 제가 들었던 생각은, 원유값이 물가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데, 그렇죠. 유가가 이렇게 빠지면, 뭐 2달, 3달 뒤에 미국이나 이런 데서 CPI 그 물가 상승률 지표 나올 때 피크아웃 때는 형세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그게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까. 근데 과거에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인플레이션이 그냥 그렇죠. 확실히 주식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적은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4개 사례가 있잖아요. 1차, 2차, 70년대 그 사례가 있었는데 그 후에는 한동안 물가가 안정이 됐어요. 한 10년, 20년 동안에. 그때 보통 미국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뭐 최소 다 5배씩. 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꺾여가지고 다시 그냥 뭐 2, 3%로 이제 마일드하게 가는 구간에는 아마 이제 주식시장이 계속 재밌을 거예요, 그때. 네. 좋습니다. 작가님 생각하시는 매수 타이밍이 네. 언제로 보면 좋을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10월 말 언저리가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최근에는 그 1일 분석을 해요. 이제 그 한마디로 이제 그 최근 20년의 평균을 내가지고 예를 들면 8월 1일은 평균적으로 주식이 얼마나 올랐나, 8월 2일 얼마나 올랐나 이런 거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9월, 10월을 아직 안 해봤거든요. 네. 그러면 10월을 해보면은 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10월 30일번은 예를 들면은 뭐 10월 25일이 좀 더 좋을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아직 안 해봤어요. 네. 할투 채널 가면, 네네. 강한국님 채널 가면 또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매월 그걸 올리거든요. 네. 진짜요? 네. 좋습니다. 미리 해봐야겠다. 근데 9월, 10월 언제 좋은지. 네. 그래야 또 많이 보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조회수도 나오고. 네, 그렇죠. 조회수 나와야죠. 네. 보니까 올해도 4월까지만 또 투자하시고 5월에 또 다 파셨더라고요. 제가 4월 22일에 팔았습니다. 그것도 저 1일 분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경험상 보면은 늘 4월 마지막 주부터 주식이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20년 평균을 돌려보니까 실제로 그래요. 4월에 평균적으로 주식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가 그 맨 마지막 주에 피크아웃돼서 이제 보통 내려가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고 4월 22일 날 정리를 했었죠. 네. 그때가 2,700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네, 대충. 그 하반기에 투자는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하반기 투자요? 네. 그때는 이제 개별주 투자를 좀 많이 할 것 같고요. 퀀트로 이제 뽑아가지고. 네네. 예. 퀀트로 개별주 뽑아서 또 이제 우리 작가님만의 포트폴리오 만드셔가지고. 그렇죠. 네. 그 주식 비중을 이번에 좀 높게 가져갈 것 같아요. 저는 내년 시장을 좋게 봅니다. 그래서. 네. 주식이 싸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예, 그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는데, 그렇죠. 일단 특히 한국 주식은 좀 상당히 싼 편이고요. 아직도 네. PBR가 1 이하나 아니면 그 언저리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거기도 계절성이 굉장히 강해요. 보면은 어떤 계절성을 말하냐 하면은 보통 미국 중간 선거 하는 해에 수익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게 이제 올해 같은 해거든요. 네, 근데 보통 그게 1, 2, 3분기를 죽을 쓰다가 이제 4분기부터 반등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수익이 무지하게 좋아요. 보통 미국 주식 같은 경우가. 그런 네. 패턴이 또 있군요. 네. 한국 주식 아까 PBR이 1이 안 된다 얘기하셨는데 저희 네. 또 이제 주식에 관심 많지만 공부를 네. 아직 안 하신 분들 PBR 이런 걸 잘 모르실 수 있어서 PBR이요? 간단하게 이제 PBR이라는 거는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지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한국 전체 주식의 시가총액이 좀 잘 모르겠는데 2,000조라고 이제 치면은 그러면은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순자산이 2,000조보다 더 많다라는 겁니다. 야.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아주 심플하게 모든 자산이 부동산이라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한국 상장 기업이 보유하는 부동산의 가치가 2,000조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는 이제 이 한국에 있는 이 모든 기업들을 2,000조에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얼추. 네.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 제가 회사면 네. 주식회사 너나이 그 시가총액이 100원이에요. 100원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이 한 1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말도 안 되는 거네요. 네, 근데 한국은 늘 이렇게 PBR가 낮긴 낮았어요, 사실. 네, 그게 이제 보통 1.34까지는 가본 적이 있는데 그 후에는 보통 꼬꾸라졌어요, 시장이. 네. 진짜요? 그렇죠. 근데 사실 기업 같은 경우는 그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이제 뭔가 또 영업을 해가지고 수익도 창출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PBR가 1 이하는 좀 싼 게 맞긴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냥 부동산 덩그러니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고점이 1.34 정도 됐었고. 네. 그 고점 1.349 평균적으로는 그래도 1이 넘어가는 숫자 1은 조금 정도 넘어요. 그래도 보통 이제 1.1, 1.15 그 정도가 많은 것 같은데 1은 그래도 좀 싼 편이죠, 확실히. 그럼 확실히 그게 싸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그 기준에 맞춰서 투자하실 때 전량 매수, 전량 매도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신 게 맞나요? 네, 저는 보통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게 이제 분할 매수하면 귀찮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죠. 네. 근데 보통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귀찮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투입할 수 있으면은. 네. 그게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냥 그거 빨리 투자하고 이제 딴 거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뭔가 다른 로직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거 딱히 없습니다. 네. 네. 와. 네. 그러나 언제 들어가고 팔지는 이제 일별 패턴으로 분석을 좀 하죠. 4월 22일이 그날이구나 하면 이제 그날 다 파는 거죠, 이제. 네. 전부 싹 다. 그렇죠. 그러면 그날 좀 하죠, 그래서. 네. 그러면 팔면은 돈이 생기잖아요. 돈이 생기죠. 네. 그럼 그 돈 가지고 일단 들고 있다가. 또 다시 전량 매수. 이제 제가 예를 들면 그때 자산 배분 같은 거 하긴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개별주 투자는 4월 말에 많이 줄이죠. 네, 아무래도. 그러시구나.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네. 포트폴리오가 예.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세요? 포트폴리오요? 네, 그러니까 개별주 지금 다 대부분 증권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렇죠. 지금은 현금 비중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제가. 네네. 많은 그러시구나. 편이고 네. 그 동적 자산 배분 이제 일부 하고 있고 네. 개별주도 조금 있는데 적습니다 지금. 네. 아, 그렇죠. 그럼 개별주는 개별 종목을 그냥 내가 매수하는 거고. 그 퀀트를 통해 가지고 뽑은 종목들 이제 제가 몇 개는 있는데 네. 되게 적어요 지금. 동적 자산 배분이 무엇인가? 네, 동적 자산 배분은 어떤 걸까요? 동적 자산 배분은 주로 이제 ETF로 하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자산 배분이 정적 자산 배분이랑 동적 자산 배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예를 네. 들면은 뭐 정적 자산 배분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연구 포트폴리오 같은 게 있죠. 그거는 뭐 주식과 채권과 금과 현금을 딱 25%로 나눠놓고 네. 그냥 그 비중을 고정해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네. 나중에 비중이 좀 틀어지면은 좀 맞춰주는 그런 식만 하는 건데 동적 자산 배분은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던 그런 ETF들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최근에 좀 부진한 ETF들을 빨리 팔아버리고 근데 이제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다 이제 수익이 별로라고 하면은 다 팔아버리고 이제 안전자산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전략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적 자산 배분은 그 정해진 포트폴리오 비율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고. 네, 그렇죠. 네. 동적 자산 배분은 조금 더 능동적으로 시장에 대처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룰이 다 있는 거죠. 이제 어떤 로직으로 이제 ETF를 사고 팔고 할지.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에 네. 그 금리 인상 이제 무색하게 최근에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들 또 느나 봐요. 한 달 사이에 네. 7천억 가까이 지금 또 신용이 늘었다고. 아하, 네네. 심각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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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얼마 안 되는 건가요?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뭔가 부동산과 주식을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거는 가격이 떨어지면 막 마진콜 들어오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대출을 받아도 당신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화장실 하나 파세요. 이렇게 나오진 않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비투하시는 분 중에 98%는 아마 주식 하수일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장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본인 실력도 떨어지는데 지금 장도 안 좋아요. 네. 근데 빚까지만 했어. 그게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혹시 강한국님은 대출로 투자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이제 2010년에 네. 부동산을 사가지고 14년에 판 사람입니다. 이제 그때 유일하게 한번 대출을 받았고요. 그걸 안 받았어요. 네. 14년 파셨구나. 네, 팔았어요. 산 게 아니라. 그때는 정말 제가 제가 어려가지고 이제 투자의 네. 모든 원칙을 무시한 그렇죠. 거죠. 이게 당연히 이제 올라갈 때 사야 되는 건데, 네. 2010년에는 하락장이었잖아요. 네. 그 멍청한 짓 하나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잘못 샀으면 손절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이니까 손절하기가 또 어렵잖아요. 어렵죠. 근데 그 손실 회피 편향 때문에 손절도 못했고, 다시 본전을 회복하니까 그 처분 효과 편향 때문에 이제 이게 올라갔으니까 다시 떨어지면 안 된다 해가지고, 금방 또 팔아가지고, 진짜 4년 전보해가지고 번 돈이 빵원일 거예요, 아마. 그 세금이나 수수료 다 빼면은. 네. 그런 아름답지 않은 사례가 있어요. 네. 그러셨구나. 네, 다음에는 제가 상승장 때 부동산을 살 겁니다. 네. 저한테 카톡 해주시면. 그죠. 네. 그래서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강한국님께서 또 퀀트 투자로 또 유명하신데. 네네네. 그 일반 주식 투자랑 퀀트 투자. 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뭐 일반 주식 투자는 뭐 종류가 뭐 여러 개가 그렇죠. 있겠죠. 여러 개 뭐 있죠. 뭐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뭐 그분들은 뭐 나름대로 이제 뭐 기업을 열심히 분석을 해가지고 뭐 기업뿐만이 아니라 뭐 경쟁사, 산업, 뭐 국가 경제 분석을 한 다음에 뭐 어떻게 하든 뭐 기업의 가치에 도달한 다음에 본인이 생각하는 기업 가치가 10,000원인데 뭐 주가가 훨씬 싸면 들어가고 주가가 비싸면 이제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또 이제 뭐 기술적 투자자들 이제 주로 차트 같은 거 패턴을 보시면서 이제 그 패턴들이 이제 반복이 많이 돼가지고 미래 가격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라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주로 매크로 쪽을 많이 보고 투자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수들의 대부분은 정보 매매를 많이 하시죠. 네. 그래서 어디선가 정보를 봤는데 이제 그거를 갖고 투자를 하는 거죠. 정보를 너만 주는 알고 있어. 네, 그렇죠. 네, 너만 네. 알고 있어도 있고, 그냥 유튜브나 방송에 나오는 것도 있고, 우리 아빠, 엄마, 친척, 뭐 동료에서 네. 받은 것도 있고요. 네. 네. 그렇게 투자를 주로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는 하지는 않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주식시장에서 전반적으로 통하는 팩터가 무엇인가, 이제 그거를 분석을 해요. 이제 그리고 그거를 제가 이제 백테스트 같은 걸 통해서 검증을 하죠. 네. 그리고 그럼 이런 좋은 팩터들이 있네 하면은 그거에 맞는 종목을 이제 찾아가지고 투자를 하는 건데, 이 이렇게 설명하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네. 그 구체적으로 제가 가져왔죠, 이거를. 네, 좋습니다. 그래서 네, 설명을 이제 한번 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뭐 퀀터스 뭐 이런 거. 네. 여기 가보면은 오늘 너나위 전략을 하나 만들어 보죠, 그러면. 네.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이제 뭐 퀀터스라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주로 이걸 네. 많이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거래 수수료는 제가 0.5%로 잡았어요. 왜냐면 이제 네. 보수적으로 사고 팔 때 좀 이제 예를 들면 10,000원짜리 주식을 살 때는 11,100원에 사고, 뭐 팔 때는 9,900원에 팔아야 되고 이런 거 좀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0.5% 정도 넣고 네. 한국 주식을 돌리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기업들은 제외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은 뛰어난 기업도 많은데 한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은 다 쓰레기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거 빼고 이제 여기 뭐 적자 기업이나 관리 정보는 왠지 싫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좀 빼고 네. 일단 적자 기업만 빼도 사실은 망할 기업들이 많이 제거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금융주랑 지주사는 제가 이제 썩 뭐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이제 뺐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제가 난 정말 예를 들면 자동차나 에너지가 싫어야 하면 그거 뺄 수가 있어요. 추가로. 네. 제외할 팩터들. 네, 맞아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여기 밑에 들어가면 이제 뭐 시가총액 같은 것도 이제 넣을 수가 있어요. 뭐 저기 이제 시가총액 뭐 상위 하위 20%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는데 일단 그건 일단 좀 생략을 하고 그럼 이제 자 여기 가는 건데 그러면은 그 너나이님은 그러니까 주식을 볼 때 어떤 거를 중요시 여기세요? PER, PBR. PER, PBR. 좋죠. PER per PBR 넣어놓고. 또 뭐 좋아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혹시? 잘 모르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래요? 네네. 그러면 그냥 per PBR로 돌려도 되겠네요, 한번.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좀 이제 저렴한 그 주식들을 좋아하시네요, 그러면. 그러면은, 저는 약간 아파트도 저렴한. 그죠. 이게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한국에서, 퍼와 PBR가 낮은 20개 종목만 주구장창 사는 거예요. 그걸 분기한변 리밸런싱. 그러니까 오늘, 이제 퍼와 PBR가 가장 낮은 20개 기업을 사가지고, 그거 3개월 가지고 있다가 3개월 후면 그 종목들이 좀 변할 수가 있잖아요. 걔를 교체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2002년부터 22년까지 20년 동안 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백테스트를 해보는 맞아요. 거군요. 이게 백테스트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전략이 좋은지 아닌지 얘가 이제 검증을 해주는 거죠. 보통 검증 기간이 아마 30초에서 1분 정도 걸려요, 이게. 복리 31% 나쁘지 않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는 건데. 복리 31%요? 네, 나쁘지 않죠, 그죠? 이게, 그리고 보면은 이제, 근데 물론, 여기 이제 MDD가 61%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작살을 할 때는 크게 작살하는, 여기 보세요. 여기 작살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MDD는 또 우리 시청자분들 모르실 수 있어서. 많이 얼어 터질 때. 그러니까 최대한 빠지는 비율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면은 최근 20년에는 엄청 좋았는데 최근 10년에는 이제 겨우 복리 12%밖에 못 벌었어요. 최근 5년, 3년에는 별로 안 좋았다. 요 전략이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20년 할 때 최악일 때 2008년. 두 번은 50% 이상 얻어 터졌어요.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전략이 그냥 그래 그럼 이거 그냥 하고 3개월에 한번 리밸런싱 해가지고 그냥 복리 30% 벌면 되겠네 하시는 분들은 이게 심리적으로 꽤 어렵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보면은 2008년 10월에는 한 달에 마이너스 39% 난 적이 있어요. 이 저퍼 저 PBR 멘탈 나가겠다 진짜. 그렇죠. 코로나 때도 막 마이너스 19%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백테스트 소프트웨어를 돌려보면 이제 이런 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실제로 이렇게 투자했다고 하면서 좀 이제 이 숫자에 공감을 하면서 이제 들어가 보는 거죠. 그래 이때는 내가 정말 많이 울었겠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2008년 10월 힘들었겠네요. 그래서 그죠.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 강한국님께서 본인의 그 전략을 짜신 거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비슷하게 해가지고 전략을 만드는 거죠. 그죠. 이거 이거 대박이다. 그리고 이제 그럼 얘가 이제 종목도 뽑아줘요. 보면 이제 예를 들면은 종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이 전략이 예를 들면 뭐 그럭저럭 뭐 괜찮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뽑을 수도 있어요. 여기 뭐 20개 종목 뽑으면 돼요. 이렇게. 그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나는 이제 퍼 PBR 전략을 쓰고 싶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왜냐면은 뭐 그럴듯하고 싸 보이고 그런 기업들이니까. 그럼 얘가 종목을 뽑아줘요. 지금 당장 20개 기업 뭔지에 대해서. 여기 나오네. 물론 지금 이걸 사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막 만든 전략이니까. 보면 여기 뭐, 이원부터 이마트, 뭐, SK 디스커버리, 뭐, 어쩌고 이런 기업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 일단, 뭔가 가설을 세워요. 그러니까, 퍼와 PBR가 낮은 기업이 좋은 것 같아. 그럼 두 번째, 그거를 검증을 하는 거죠. 실제로 내가 그렇게 투자했으면 돈을 많이 벌었을까? 그럼 세 번째, 오케이, 괜찮은 것 같네. 그럼 거기에 맞는 기업이 무엇인가? 여기 나오고, 네 번째, 이제 그걸 사는 거죠. 그리고 3개월 후에 무한 반복. 이렇게 되는 거죠. 3개월 후에 또 이거에서 들어가서 그렇죠. 그대로 실행해서 나오는 기업들에 맞게끔 기존 거 싹 다 팔고 또 다시 그걸로 사고. 그렇죠. 예를 들면은 3개월 후 오면 이제 이원과 이마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딴 놈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근데 이원이 계속 있어요. 그럼 이원은 그냥 가지고 가는 거고 이마트는 없네? 하면 이마트는 팔아버리고 그 딴 놈으로 교체하는 거죠. 그렇게. 야, 이거 되게 진짜 완전 정말 공식 기계 같은 투자.
감정을 네, 네. 배제하는. 그쵸. 그리고 네.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해서 50개를 뽑아가지고 그 안에서 막 20개를 이제 뽑아내는 노력을 했어요. 네. 근데 늘 제가 버린 30개 기업의 수익이 높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이제 별 쓸모가 없다는 거죠. 이제 뭐 옥석을 뽑는 그런 그 작업에서. 그러니까 됐다 하면은 저는 그냥 이제 나는 기계적으로 하겠다. 네, 그거죠.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지금 그 프로그램 이름이 이제 요거는 이제 퀀터스라는 프로그램이고 네. 지금은 무료예요. 언젠가 유료가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유료 프로그램 그리고 예를 들면 젠포트라는 것도 지금 이제 요 정도 레벨은 무료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더 덜 심플해요. 작동을 하기가. 그리고 이제 또 뭐 유료 프로그램, 뭐 퀀트킹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뭐 올라떼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 미국 둘 다 가능하고요. 네. 네. 좋네요, 이거. 이게 정말 전형적으로 내 감정을 배제하고 나는 기계적으로 투자를 그런 말 하잖아요. 네. 1년에 난 4번만 사고 팔고 끝낸다. 네, 이런 투자할 때 백테스트용 원칙 수립하는 용으로 활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정말 본인이 가치 투자를 잘 하신다고 해도 일단 이런 식으로 검증해보는 소위 내가 이제 일단 어느 정도 수치로 기업을 거른 다음에 그 후에 추가 분석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가치 투자 하시는 분들도 뭐 저피별 크게 싫어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뽑아놓고 그래? 이원 분석해보자. 이마트 분석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네. 그렇군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네. 좋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범위를 확 압축시켜주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겠네요. 지금 퀀트 투자 하신다는 게 강국님께서도 여기에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해가지고 네. 저한테 무슨 엄청난 비밀 전략이 있는데 별로 없어요. 그거 책임 나가세요, 그거 사실. 네. 맞아요. 거인의 포트폴리오 보고 울트라 전략 이런 것도 있고. 네.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걸 쓰시는구나. 그렇죠. 근데 참고로 여기 보시면 조금 전에 이제 퍼랑 PBR을 말씀하셨잖아요. 보면은 여기 보면은 딴 지표들도 되게 많아요. 되게 가치 많네요. 팩터라고 해가지고. 네. 근데 기본적으로 가치 팩터에 있는 애들이랑 여기 성장 팩터에 있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거의 다 좋아요. 여기 있는 애들. 그래서 이제 여기 몇 개, 저기 몇 개 쓰면은 보통 다 괜찮은 전략들이 나와요. 네. 그럼 이거 파는 날짜는 어떻게 해? 뭐요? 파는 날짜는? 파는 날짜? 네. 파는 날짜는 이제 리밸런싱 구간을 예를 들면 3개월이라고 했다가 하면 3개월 후에 하면 되죠, 이렇게. 네. 근데 아까 4월 22일 날 딱 파셨다고 하셨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말에 한번 들어가고 반기로 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냥 6개월 동안 냅두고. 네. 또 4월, 10월 이렇게. 네, 그죠. 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돈을 계속 불리면서 이제 복리로. 네, 그죠. 네. 근데 이제 4월, 10월에는 주식 비중을 좀 덜 가져가죠. 네. 그 이슈 때문에. 네. 네네. 그쵸. 네. 안 좋아지는 그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퀀트 투자가 이게 맛집 레시피랑 똑같다. 네, 맞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또 하셨다고. 네, 맞아요. 제가 새 책 쓰는데 거기 아예 처음에 그걸 써요. 그냥 레시피대로 투자를 하라고 그냥.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진짜. 사실 대박이다. 우리가 이제 식당을 차려야 되는데 전 요리를 참고로 전혀 못 하거든요. 근데 네. 저보고 갑자기 와가지고 너 파스타집 무조건 해야 되고 안 하면 너 죽어 하면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그럼 이제 제가 막 파스타를 사서 하는 거는 좀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네. 빨리 이제 유튜브 가가지고 백종원 아저씨 찾아보고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네. 그래서 그렇죠. 투자도 똑같이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런 레시피들이 상당히 많이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집안에 파스타 방법 만들어가지고 이제 뭐 소금 대신 설탕을 넣고 막 만들어요. 근데 그다음에 그거 팔아요, 사람들한테. 아무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맛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이거 너무 공감되는 게 저도 저도 투자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투자 기준이 레시피인데 뭐 대부분 그렇죠. 제가 쓰는 투자 기준도 다 백테스트를 통해서 나온 거니까. 그렇죠. 네. 그거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는데 막 열심히 막 들으시고 막 받아 적으시고 한 다음에 근데 안 해요. 네. 와서 이제 물어보실 때는 이건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린 그게 아닌데요. 네. 그래서 저 백종원의 골목식당 볼 때 되게 공감 많이 돼요.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분은 사실 좀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잘 팔리는 식당을 이제 꾸리는 거. 그쵸. 근데 그냥 그거를 그냥 따라 하시는 분들 다 성공하는데 이제 본인의 고집을 부르시는 분들은 결국 실패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본인이 뭐 장인 정신인데 어떻게 이런 쓰레기 같은 스시를 만드냐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럼 망하는 거죠, 거기는. 그래서 이거 아니 그 작가님 처음에 투자하실 때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그쵸. 그때 제 레시피는 좀 간단한 레시피였는데 근데 이게 엄청난 간단한 레시피도 주가지수보다 다 높게 나와요, 수익이. 당연히. 진짜 신기하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퍼피피 이것도 이게 사실 엄청 간단한 전략이잖아요. 그냥 이 정도는 진짜 거의 그 파스타 넣고 그냥 소스 하나만 부어요. 그 정도잖아요. 이 정도는 사실. 근데 이 정도도 꽤 막강하게 나오잖아요. 이 정도면 사실. 그러니까 30%가 나오네. 주가지수 정도는 그냥 밀어버리죠, 이걸로.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게 사실 이제 2014년에 매틱 스튜디오라는 이제 책을 보면은 거기 그 말이 나와요. 이제 문명록 교수님이 쓰신 게 퍼가 7 이하이고 네. PBR가 1 이하인 그런 주식들만 집합해서 사는 장난감 같은 전략도 주가 지수는 쉽게 이긴다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근데 그 책이 나온 게 2014년인데 그 후 8년 동안에도 그 장난감 전략으로 계속 이길 수 있어요. 네. 야, 네. 그거는 연평균 몇 프로 정도 나와요? 그거 한 15% 원전이 나고요, 그 원전이. 15%요? 네, 그 정도 나고요. 네, 네. 연평균 15%면 가만히 있어봐봐. 네. 4년, 5년. 5년에 2배씩 부네요? 그죠? 네, 네. 네. 와, 이거 장난 아닌 건데. 그 장난감 전략이 그 최근 8년 동안에는 이제 전체 주식에서 복리 10% 그리고 소형주에서 복리 20% 나왔어요. 그 정도. 네. 야, 그 그렇죠. 소형주라 하면 전체 시총 기준으로 상장된 시총은 기업 하위 중에 20% 정도. 하위 20%. 네, 네, 예. 그리고 전체 주식에서 한 10% 정도 나왔는데, 근데 그 8년 반 동안에 커스피의 수익이 한 그 복리 2,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훨씬 높죠, 그래도. 그 장난감 전략이. 별 배 예. 높네. 네. MDD는 어땠습니까? MDD는 당연히 높죠, 그것도. 아. 개별주 전략은 MDD가 높은 거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뭘 해도. 예. 아, 그러면 결국에 내가 그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빠질 네. 때, 깨질 때. 네. 아, 그때 깨질 때, 그때 흔들리면 안 되겠네요. 아니면은 이제 네. 뭐 이런 방법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저기 뭐 연구 포트폴리오 같은 게 있거든요. 네. 이러면 이제 이게 연구 포트폴리오인데 이게 바로 그 주식과 채권과 금과 현금에 25%씩 이제 투자를 하는 연구 포트폴리오라는 게 황금 있거든요. 비율, 황금 네, 비율. 황금 비율이죠. 네, 이런 네. 게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주식 퀀트를 해가지고 MD가 높은 거 그거를 피해가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연구 포트폴리오를 하되 요 스파이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빼고 거기에 내 퀀트 전략을 넣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그러면은 MDD는 이런 식으로 좀 아름답게 유지가 되는데 이제 그 수익도 좀 줄어들겠죠. 그래도 네. 이제 훨씬 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수 있죠. 그게. 내가 마음이 네. 깨지는, 그쵸. 마음이 멘탈이 깨지지 털- 않게. 예. 그렇죠. 왜냐면은 그런 식으로 하면 내 주식 비중이 반토막 나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네. 근데 내 주식 비중이 전체 12.5% 포트폴리오의 니까. 그렇죠. 25%니까 네. 멘탈이 좀 덜 터지죠. 그리고 아. 내 주식이 박살날 때 아마 금이나 채권이 좀 받쳐주겠죠. 그래도. 예. 아, 음. 이거 그래서 이제 너무. 이런 방법이 있죠. 예, 네. 아, 저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아니, 네. 저 진짜 관심이 많거든요, 네. 이거에. 그렇죠. 아, 왜냐면은 오늘 너무 대부분, 진짜 좋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 너나위 전략에 자연자산을 몰빵해가지고 아마 못 버틸 거예요. 왜냐면 네. 그 50%, 60% 깨지는 구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네, 네, 맞아요. 이제 20년 동안에 20% 이상 터지는 게 5번이나 나오고 50% 이상 터지는 게 2번이나 두 번 나오잖아요. 나오니까.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반토막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반토막이에요. 그 맞아요. 그러니까요. 10억이 5억이 되는 거예요. 짠나잖아요. 아, 진짜 짜증나는 정도가 아니죠. 진짜. 이거 진짜 힘들 텐데 이거를 완화시켜 주는 거죠. 대신 이제 수익률은 좀 떨어진다고 돈이 하더라도 30못 버죠, 당연히. 그죠. 그죠. 네. 이거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 공부를 하고 멘탈 트레이닝을 하면서 네. 초반에 젊을 때 작은 돈으로 내가 자산을 불리겠다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이 너나위 전략이요? 네, 네. 이 퀀트, 예. 이 퀀트, 주식 퀀트 네.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자산이 쌓여 있고 네. 나는 이게 시장을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정도 수익으로 계속해서 내 자산을 안 잃으면서 끌고 가고 싶다. 그렇죠. 지키는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럼? 지키는 네. 쪽으로. 예. 그러니까 규모가 커지면 지키는 쪽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또 관심이 생기니까.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연구에다가 주식 부분을 S&P나 뭐 코덱스 이런 거 말고 이렇게 또 퀀트를 짜가지고 하는 그렇죠. 것도 그렇죠. 괜찮은 네, 거거든요. 네, 맞아요. 네. 아, 이쯤에서 또 제가 또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네, 네, 네. 여쭤보셔야죠. 네. 요새 얼마 정도 순자산 되시는지. 지금은 뭐 한 6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사실 거기 뭐 이제 비상장 주식도 포함되고 있게 하니까 네. 이제 그 평가는 그냥 그분들이 마지막으로 투자받은 그렇죠, 밸류 이런 그렇죠. 식으로 한 거고요. 뭐, 네. 뭐 그런 식으로 한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당장 얼마냐 하면은 뭐. 아, 그렇죠. 딱 말씀 없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거는. 한 달에 얼마 정도 쓰세요? 아, 저요? 네. 아, 요즘은 그래도 꽤 많이 쓰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제가 옛날에는 그래도 진짜 막 월 30만원 막 살고 그랬거든요. 네, 네. 그 돈을 모으는 종잣돈 시기에는. 네, 네. 지금은 뭐 많이 모았으니까,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네. 아, 진짜 즐거운 파이어 그렇죠. 생활 하시는 것 요번 같아요. 그래도 휴가 한번 갔다 오는데도 뭐 통 다 쓰니까 뭐 한 800원 쓴 것 같아요, 그래도. 아, 네. 3주 동안요? 그죠. 네. 별로 안 쓰신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비행기 값까지 포함해서? 그죠. 비행기가 200이었고, 네. 그죠. 거기 리조트 빽빽이 동계 300 정도 했고, 네. 들러리 어쩌고저쩌고. 네, 그 정도 7, 800 쓴 것 같네요, 그래도. 아, 네. 투자를 그럼 시작하신 게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아, 그 주식 같은 거요? 네. 전 2004년에 이제 주식을 시작했고, 2006년부터 콘트를 하기 시작했고요. 네. 네. 근데 뭐 그거 말고는 돈 되는 거는 뭐 많이 해봤습니다. 네, 이것저것. 네. 다른 것도 하셨어요? 아, 부동산도 했고, 부동산 경매도 했고, 아. 코인도 했고, 경매도 차익 하셨어요? 거래도 했고, 아.
경매는요, 제가 이제 2010년에 했어요. 제가 그때 네. 사회생활 그 초년생 2년 차였거든요. 그때. 네. 그때 이제, 저희 동기 형님도 그쪽에 이미 관심이 있어가지고, 네. 저랑 이제 사부님한테 갔죠. 사부님 이름이 황금숙이에요. 그분이 경매를 한 10,000건 이상 하셨대요. 와, 그때 진짜요?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아파트가 통으로 경매 나오는 거 은근히 많잖아요. 아, 시골 예, 같은데. 그쵸, 그쵸. 그래야지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공동 구매를 할 수가 아, 있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기 충남 예산에 있는 그 아름차 아파트를 팔았었죠 그때. 네, 맞아요. 저는 결론적으로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수익은 굉장히 네, 그러셨을 좋았는데. 것 같아요, 근데 듣는 이제 순간. 그러니까 아니 그게 명도에서 굉장히 좀 어려웠고 어렵죠. 유치권 문제도 있었고. 근데 결론적으로 한 1년 정도 해가지고 수익은 상당히 많이 났어요 그걸로. 그거까지는 좋았는데 제가 그때 느낀 거는 나 직장인으로는 이거 하기가 좀 무리다. 왜냐면 그때 제가 운 좋게 좀 널널한 부서에 있어가지고 그냥 막 평일에 휴가 내고 가기도 했는데 그게 좀 어려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뭐 사람들만 부대끼고 뭐 설득하고 명도하고 이런 거 좀 남았더라고요 이게. 아, 예. 또 노동 집약적인 면이 있죠. 맞아요. 노동을 좀 해야 돼요. 맞아요. 그게 투자마다 약간 다른데 네, 맞아요. 그 노동 집약적인 게 또 좀 있고. 근데 물론 제가 거기 노동한 거 치고는 수익이 높았죠 사실. 왜냐면 그렇죠. 그 돈을 제가 회사에서 벌었다면 1년 뺑뺑 돌아야 되는데. 그죠? 네. 그래서 그거는 좋았는데 근데 회사와 그거를 병행하기는 저는 좀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이제 퀀트 쪽으로 완전히 집중하시기 시작했군요. 그때도 컨트롤 리미트 학원이 있었죠. 근데 그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 이것은 이제 분명히 훌륭한 방법이기는 한데 나한테 그때 그 시기엔 나한테 어울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정말 저는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제 치킨집이나 뭐 이상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경매를 공부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저도 뭐 공감합니다. 네, 이것도 다 투자인데 근데 네. 이게 사람마다 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돌이켜 보면은 처음에 부동산 투자, 전 제 책에도 부동산 투자를 제가 고른 이유를 좀 써놨거든요. 네네. 근데 부동산이 저는 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네. 또 이제 또 우리 작가님처럼 또 이렇게 그 증권 투자하는 게 또 적합하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네. 있으니까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딱 1,000만 원 있다. 네. 그리고 1,000만 원 정도로 해야 될 것 같다. 난 내가 지금 처음이라. 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어떤 거 사면 제 좋을까요? 생각에는 그냥 자산 배분으로 가볍게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조금 전에 그 연구 포트폴리오라는 거 네. 보면은 얘가 지금 최근 50년 동안에 가장 많이 잃었던 게 12.7%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데 이게 근데 막 엄청 뭐 변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딱 들어갔다고 갑자기 30%도 빠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하면은 일단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전하고 그러나 이게 투자를 진짜 해본 거랑 그냥 공부하는 건 천차만별의 차이잖아요. 네. 근데 내 돈을 집어넣고 그 투자의 피를 좀 느껴보는 거죠. 이제 내 위험은 제한되어 있고. 네. 그리고 이게 하다 보면은 연구 포트폴리오 하면 언젠가 불만이 생길 거예요. 좋기는 한데, 야, 복리 8%가 뭐냐. 나 좀 더 보고 싶어. 하면은, 네. 강한국이 무슨 뭐 콘테보라고 했지. 하면 그거 돌려가가지고 주식 비중을 한번 컨트롤 바꿔보고, 뭐 이렇게 좀 점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실력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람이 내 돈을 박지 않으면 공부를 절대 안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거 왜 해요, 그거? 네, 맞아요. 내 돈이 안 들어갔는데. 네. 어렵죠. 그쵸. 네. 이거 연구 포트폴리오는 이거 어떻게 사야 되나요? 이거요? 네. 그냥 뭐, 가장 심플한 방법은 그냥 뭐, 증권사에서 그냥 네. 그 미국 ETF 사는 게 심플하죠. 그냥 GLD, SPY, TLT, 그리고 현금은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냥. 네. 그냥 증권사 앱에서 네. 미국 골드랑 네, 그쵸. 그다음에 GLD, SPY, 스파이, TLT. 네. 그거를 내가 가진 거의 250만 원씩.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러면은 현금 250만 원 해가지고 딱 1,000만 원이 딱 세팅이 그쵸. 되겠네요. 네. 그리고 나서 이걸 네. 계속 지켜보면서. 그렇죠. 네. 이게 혹시 연구 포트폴리오의 그 장기 평균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복리 8% 정도요. 8%요? 예, 그 보면 복리 8.5로 나오네요, 그죠? 예, 1970년부터. 이것도 작은 1970년부터요? 네. 50년 동안요? 그렇죠. 그래서 원금이 그래도 한 100배 됐네요, 그죠? 100배는 아니지만 뭐 한 80배, 70배? 그래도 됐네요. 예. 예. 근데 뭐 50년은 70배니까요. 뭐 그쵸. 인플레이션. 그렇죠.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또 좀 실질은 그쵸. 또 저기 한 게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8.5니까 실질 수익도 뭐 한 5% 정도 나오겠네요, 그죠? 그렇죠. 인플레 다 빼도. 네, 네네. 장기 뭐 한 예. 3에서 4% 정도 그쵸. 인플레 보면. 네. 야, 그렇죠. 그리고 여기 대충 보면은 뭐 가장 많이 그러니까 올해가 좀 별로 안 좋아요. 올해가 이제 주식과 채권이 좀 별로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10% 이상 깨진 구간이 50년 동안에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 있네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은 이미 왕창 깨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제한돼 네. 있겠네요. 그쵸. 더 네네. 내려갈 확률이. 네, 맞아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연구 포트폴리오 말고 또
올웨더 포트폴리오라고 또 유명한 게 올웨더요? 하나 있던데. 네, 올웨더 같은 경우는 버전이 되게 이제 많아요. 이제 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선호하는 거는 이제 한국형 올웨더라는 게 있어요. 네. 최근 이제 김성일 작가님이 이제 ETF 책을 내셨는데, 네.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거는 이제 요거랑 좀 다른 게 한국과 미국 자산에 분산 투자를 했어요. 이제 거기는 이제 그 얼추 뭐 한 35%가 주식이고, 한 50%가 채권, 15%가 금, 요 정도거든요. 근데 그 주식을 이제 미국 주식 절반, 한국 주식 절반으로 했고, 네. 채권도 미국 채권 절반, 그리고 한국 채권 절반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또 일단 그 선진국 그리고 이제 개발도상국 그 분산이 좀 되고, 그리고 원화 달러가 분산이 또 돼요. 그래서 그거는 MDD가 한 7, 8%대로 떨어져요, 또. 예. 아, 그건 더 안정감을 줄 수 그렇죠. 있는. 영국 포트폴리오가 12.7 정도인데, 네. 그 한국형 올레더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하면은 이제 원화 기준으로 MDD가 7, 8%로 떨어져요. 꽤 괜찮아요, 그게. 예. 와, K 올웨더. 네, K 올레더. 네, 맞아요. 예. 아, 김성일 좋습니다. 작가님 책 한번 보시고요. 아, 네네.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네. 나는 진짜 대형주 하는 거는 이해를 못 하겠다. 그렇죠. 이해를 못 하죠. 왜 대형주 하는지 모르겠다. 네. 아마 지금 저희 사무실에 직원들도 네. 뭐 삼성전자, 네네네. 하이닉스, 네이버, 네. 카카오 주주분들이 계실 거예요. 다 불렀겠네요, 오늘.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왜 안 되죠? 그게 네. 그냥 아주 단순하게 통계적으로 봐도 그 대형주의 수익보다 소형주의 수익이 거의 한 연 30%도 높아요. 네,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진짜. 네. 네, 굉장히 신기하죠. 근데 막연하게 안정적일 것 한국의 같은 기업이 느낌이 2,000개가 있어요. 있잖아요. 네. 2,000개를 시가총액별로 이제 나눌 수가 있잖아요. 네. 상위 10%, 그 다음 10% 해가지고. 그럼 이제 보통 한 상위 10% 기업들의 복리 수익이 7%인가 8%인가 그렇게 나오고요. 네. 그 하위 10%가 3, 40% 나와요. 거기서 심지어 망한 기업들이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차이예요. 와. 네. 그거는 그 어떤 일을 해도 극복할 수 없어요. 그 차이는. 네. 그렇네요. 네, 아무리 내가 대형주에 스마트에 투자한다 하더라도 그 30%를 극복하실 방법은 절대로 없어요. 네. 이거 네. 연 평균 기준인가요? 네네네. 네. 이야, 이거 엄청나죠. 극복 못하죠. 그렇다고 해서 물론 소형주 사면은 얘가 매주 오른다 이런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근데 평균적으로 한 20년 단위로 보면은. 그리고 그 초소형주의 엄청난 초과 수익이 줄어들 기미가 전혀 안 보여요. 아, 계속 진짜요? 높아요. 최근 3년도 그렇고 최근 5년도 그렇고 최근 10년도 그렇고 계속 이게 복리 35, 40%가 유지가 돼요. 이게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초소형주가.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죠. 아무리 수익할 수 네. 있다고 수익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시총이 너무 작은 막 그런 소형주는 사람들이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분산 투자를 해야죠. 여러 개를. 예. 그리고 정 두려워하면은 그냥 뭐 부채 비율 같은 거 붙여요. 그냥 필터 같은 거. 뭐 150% 이하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가 초소형주라고 하면은 무슨 구멍가게 중소기업으로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상장할 정도면은 그 다 어느 정도 시가총액 규모가 뭐 300억, 500억 원 되는 기업들인데 네. 그거 다 기업 그 직원들 수십 명 있는 상당히 큰 중견 기업이에요. 보면 네, 그게. 네. 그래서 그리고 아무리 초소형주라 하더라도 수익이 있고 부채가 별로 없으면 안 망합니다. 망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네, 그렇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 정도 필터만 넣으면 돼요. 흑자, 그리고 부채비율 150% 미만 이런 정도만 해도 사실은 그런 이제 좀 이상한 초소형주들은 거의 다 피해갈 수 있어요. 네. 아, 좋습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그런 거를 예를 들면 20, 30개 정도 사면은 네. 당연히 그래도 망할 애들이 한두 개가 있죠. 근데 네. 그러면은 걔 제한다 하더라도 나머지로 돈 벌면 돼요. 네. 그렇네요. 네. 왜냐하면은 내가 예를 들면 20개 기업을 샀는데 한 개가 망했다 하면은 5% 날아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면 나머지 19개 애들이 잘하면은 되는 거예요. 네. 아까 그 3, 40%라는 게 네. 그 하위 10%, 네. 그 하위 10% 전체 평균을 네,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죠? 그 랜덤 소형주. 맞아요. 그러니까 네. 상패되더라도 뭐 한두 개 상패되더라도 나머지에서 또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면은 다 맞아요. 만회할 네. 수 있다. 맞아요. 가끔 이제 소형주는 500%, 1000%짜리도 나오거든요. 근데 네. 그게 이제 소위 부진한 소형주들의 그 수익을 다 만회해 주는 거죠. 네. 묶어서 사는 거군요. 네, 그렇죠. 네. 왜냐면 좋습니다. 저도 그냥 한 개 특정 소형주에 내 자산을 몰빵하는 건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네. 네. 그게 이상한 기업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재밌는 거는, 그래서 이제 그 대형주 포트폴리오랑 소형주 포트폴리오랑 굴려보면은 MDD가 소형주 포트폴리오가 더 낮아요, 심지어. 수익이 워낙 높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대형주 전략들 돌려보면은 MDD가 막 60, 70% 나오는 애들 꽤 있어요, 보면은. 되게 놀라요. 네. 그냥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약간 편견 같은 거군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리처드 데니스라는 이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뭐 200불을 1억 불로 만드신 분이에요. 이제 그분이 그 말씀하셨죠. 이제 투자할 때 편한 거는 하지 말아라라고.
네가 심리적으로 불편한 것만 옳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네가 고민해가지고 이제 두 개의 초이스를 할 수 있으면은 네가 심리적으로 더 불편한 것만 골라서 하거라라는 말이 있어요. 서영주 불편해. 불편하죠. 선택. 배영주는 뭔가 좀 친근해 보이고 편해. 나도 카카오톡 쓰니까 네. 이제 뭔가 안 망할 것 같. 네. 예. 근데 뭐 당연히 대기업들이 별로 안 망하기는 하죠. 네. 예. 근데 돈이 안 되니까요, 그게 문제죠. 네. 그 전 회사가 네. 그 막 외국 근무도 가능하고 네. 연봉도 엄청 센 회사라고 들었는데. 엄청 센 것까지는 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아니, 뭐 혼자 살기는 뭐 당연히 충분했죠, 당연히 거기서 준 게. 예. 네. 그래서 그 회사가 네. 어디였습니까? 그 이제 코트라라고 하고 이제 대한무역투자공사라고 하죠. 예. 공사요. 예, 공사죠. 네, 네. 여기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공사. 예, 어렵죠. 예, 그죠. 예. 그러니까 돈 좀 벌어도 네. 회사가 막 그렇게 막 되게 타이트하지 않으면. 아니 그 회사가 근데 의외로 네. 꽤 타이트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근데 진짜 네. 그 트렌드가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오히려 이제 거의 안 잘리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고 나 이번에 뜻 없다 그러면은 거의 20년 동안 팽팽히 놀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일 안 하고. 근데 의외로 공사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공사에서 하는 일이 뭐 굉장히 뭐 의미 있는 일인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의미 없는 일을 존나 열심히 해야 돼요, 이게. 예, 그러니까, 예. 그게 더 힘드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코트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시스템이 어떠냐 하면은 네. 이게 승진해가지고 부장이 될 가능성이 꽤 큰 회사예요. 그러니까 부장 티오가 꽤 많아요. 그 말은 이제 뭐냐 하면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요. 왜냐면은 부장 못 되면 내가 좀 바보니까. 네네. 그 안에서. 예, 근데 어떤 다른 공기업들은 예를 들면은 이제 100명 직원인데 부장 자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네. 그러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포기해도 돼요.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포기한 그게. 사람 많죠. 그쵸. 네, 네. 그리고 이제 코트라 같은 경우는 해외도 나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해외 나가는 게 천차만별이에요. 뉴욕부터 파키스탄 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연히 그 발령 때문에 경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코트라는 꽤 빡센 기업이에요. 예, 사실. 예.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또 열심히 하셨던 것도 그렇죠. 왜냐면 저는 이 빡센 기업에서 뭐 평생에 보내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게. 왜냐면 근데 빡센데 그게 나한테 엄청 의미 있거나 그러면. 의미 있거나 이제 내 적성에 너무 맞는다 하면 좋은데 그건 또 아니었거든요, 그게. 재미가 없으니까. 예. 직장생활 네. 몇 년 하신 거예요? 저 12년 정도 했습니다. 12년 반 정도요. 예. 39, 저랑 똑같으신 것 같아요. 진짜. 예, 제가 네. 27에 시작해서 39에 네. 파이어 네. 했거든요. 저도. 네. 저 39에 파이어 했어요. 이제 보험회사 때 그때 나오셨네요, 그럼. 네. 예. 39에 딱 파이어해서 예. 딱 그때 그 약간 10년이 넘어가면서 느껴지는 그거 있잖아요. 네.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대충 알잖아요. 제가 이제 이 회사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럼 이제 내가 10년 더 하면은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다 보이잖아요, 사실 이게. 예. 이렇게 하면 옆에 앉아 있잖아요. 예? 내 미래. 내 미래. 여기 이렇게. 네. 그러니까 저는 딱 이렇게 보이니까. 네, 그죠. 예. 그러니까 파이어 하기 전에는 투자해서 하기 전에는 뭐 그냥 그런 생각도 안 했는데 투자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그죠. 네. 근데 강한국님 혹시 만약에요. 네. 지금 같은 내가 그런 어떤 이런 길을 알고 있는 상태면 입사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전업 투자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한 번은 입사를 어딘가 해가지고 이 사회생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부자들도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쵸. 근데 이제 그 한 회사에서 막 충성해가지고 이제 그 영원히 가는 거는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거기서 배울 건 배우고 나와가지고 자기 일을 하는 게 좋죠. 네.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인간을 이해를 하려면은 이제 같이 한번 일을 해보거나 같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뭐 그냥 얼핏 만나는 사람들 다 나이스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같이 한번 일을 하면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소위 사회생활을 겪어보고 뭐 권모술수부터 이제 뭐 이상한 사람들 만나보고 해야지 이제 인간 사회는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제 그거를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투자에 되게 도움 많이 됐었던 것 같거든요. 네네. 만약에 그런 그 사회생활 한다라고 하면 뭐 코트라 같은 그런 공사,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시내 직장이나 대기업 같은 이런 회사여야 할까요? 아니면
뭐 저도 사실 딱 한 개밖에 안 가봐가지고 뭐 그렇게 뭐 일반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으나 제가 이제 이번에 파이어 책을 쓰면서 인터뷰를 좀 많이 해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오히려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오히려 그냥 그 스타트업 같은데 입사를 해가지고 훨씬 더 많은 그 업무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운 좋으면은 거기서 이제 스톡 옵션 같은 거 받아가지고 부두 챙기거나 아니면 거기 그 바탕으로 창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훌륭한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되게 공감 많이 돼요. 네. 이 일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게 네. 굉장히 많이 저도 이후에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거든요. 혹시 네. 그 이전 직장 동료분들하고 연락 가끔 하세요? 저 거의 맨날 만나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럼 그분들이 네. 지금 이제 동년배인 분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죠. 다 뭐, 이제 동년배도 있고, 40대 진입 선후배 다 이렇게. 있어요. 네네. 네. 그분들 그 고민하시는 거, 네. 그 뭐 주식 투자 이런 거 상담해 주시고 하시잖아요. 요즘 그나마 좀 관심을 좀 갖는 것 같더라고요. 그들이 20대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 네. 네네. 예. 뭐라고 얘기해 주시나요? 오늘 하여튼 이런 얘기 많이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 콘터스 뭐 좀 가르쳐 주기도 하고, 뭐 그렇죠. 네. 하실 것 같으세요? 느낌이? 글쎄요. 네. 근데 왠지 좀 소극적으로 할 것 같아요, 왠지. 네. 뭐 일단 뭐 투자를 뭐 적극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늘 하죠. 그게. 네네. 투자 열심히 해라. 네, 그리고 공부 좀 하라고. 네. 공부하고. 근데 사실 근데 그거는 이미 제가 그 10여 년 동안에 이미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 말을 뭐 일부러 강조해서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 저한테 이미 여러 번 들었으니까 네. 그거를 하신 분은 하시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네. 그렇구나. 네. 그 사람들이 예.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없어요. 작가님은 싱글이니까 뭐 회사가 뭐 이렇게 파이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 맞나요? 저도 사실 이제 제가 이 파이어 플랜을 한 10몇 년 전에 세울 때 이제 결혼하면 도저히 대책이 없다라는 게 제 결론이었어요. 근데 진짜요? 근데 저 20명 인터뷰 해보니까 네. 근데 실제로 결혼하고 하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요. 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입증이 되었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말씀은 다 하셨어요. 난이도가 좀 더 높아지긴 한다고. 그러니까 난이도라는 게 뭐 예를 들면 아무래도 고정 비용이 더 있으니까 네. 자산을 좀 더 축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평균적으로는 뭐 그냥 내 지출의 25배 정도면 충분히 저는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가족이 있으면 그래도 30배 이상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배우자가 같이 따라가 줘야죠. 그게 한마디로 좀 사치를 덜하고 이제 이렇게 부를 축적해가지고 하시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 둘이 이제 이념이 안 맞으면 그게 거의 불가능해지겠죠. 그게. 네. 그렇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자녀 교육에 돈을 많이 쓰지 말아라. 그 말도 좀 많이 들어왔어요. 네. 연지출의 30배 정도면은 파이어 해도 된다. 보통 25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25배라는 게 네.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순자산을? 투자를 해야죠, 결국은. 네, 그 돈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진짜 그렇죠, 25년은 말이 다 안 날아갈 되죠. 거고, 네, 이제 네. 그 돈도 투자를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연구 포트폴리오 한다고 치면은 뭐 8.5% 나오니까, 네. 그 중에서 4%는 내가 쓰고, 나머지 4.5%는 재투자. 연금에 갖다, 그쵸, 원금에 박아가지고, 재투자를 계속해서 불려 나가야겠죠. 그죠? 네.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 아까 우리 얘기했던 연구 포트폴리오나 뭐 K-홀레더 같은 거를 한다라고 했을 때 네. 거기에서도 재투자가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는 맞아요. 그 정도. 저 25배 저 시뮬레이션 하시는 분들은 진짜 뭐 한 그 자산 배분을 보통 뭐 주식 채권 50대 50 또는 뭐 60대 40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다는 거 가정을 하고 저걸 만든 겁니다. 그렇군요. 그냥 그 돈은 가만히 현금으로 가지면은 당연히 25년 만에 다 끝나겠죠. 그러니까요. 네. 네. 훨씬 더 빨리 끝나겠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작가님께서 SNS에 이런 글 쓰신 게 있더라고요. 네. 예. 내가 네. 파이어 1년 하면서 생각이 한 게 네. 예. 우리나라 직장인들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할까? 네, 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예. 그 의미가 뭘까요? 왜냐면은 사실 이제 그냥 직장에서 열심히만 일하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본인의 행복과 노후 차원에서. 예. 그래서 이제 저 의무를 갖게 되었고, 이제 왜 그런가에 대해서도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이제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게 좀 정신적인 나태함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왜냐면 저게 가장 쉬우니까. 예. 직장에서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예. 직장에서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이제 뭔가 내 거를 옆에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 노후를 대비해 가지고. 그거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게 뭐 교육 이슈인 것 같기도 해요, 사실 그냥. 예.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그 직장에서 사람들 이런 것만 가르치잖아요, 사실. 맞아요. 네.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매우 안타깝죠. 예. 이제 또 39에 파이어를 하셨는데 네. 요즘에 하루 일과 어떻게 되시는지. 하루 일과요. 네. 요즘은 잠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10시 반에 맨날 깹니다. 네.
오늘도 10시 반에 깼고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네. 제가 이제 인스타를 좀 부스팅하기 위해서 이제 짧게 네. 맨날 뭐 올리고요. 네, 그러니까 네. 점심 먹을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먹고 여기 왔죠, 오늘은. 근데 아. 이제 물론 매일 제가 여기 오는 거는 이제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제 오후에는 뭔가 좀 건설적인 일을 하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건설적인 일은 책을 읽거나 쓰거나 유튜브를 만들거나 뭐 이렇게 누구를 만나거나 뭐 네. 방송에 나가거나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네. 아, 그리고 한 일주일에 한 대여섯 번 누구 만나서 놉니다. 네. 아, 그러시군요. 저녁 네. 때. 저녁도 있고 점심도 있고요. 또 이거 저녁은 8월 다 찼어요. 맞아요, 지금. 아, 그래요? 한잔 하세요? 네. 그럼요. 네. 좋아하십니까? 그럼요. 네. 그 유튜브 채널 가봤거든요. 네네. 할 수 있다 건축 예. 투자 우리 강학국님 예. 채널 가보니까 그 이렇게 고민에 뭐 운동 같은 거 하고 싶다 막 이렇게 맞아요. 하셨던데 네, 맞아요. 네. 다른 뭐 일상에서의 은퇴하고 나서 일상에서의 고민 같은 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고민도 또 있더라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거는 없고요. 근데 네. 이제 그 운동이랑 건강 문제는 제가 이제 늘 평생 동안 있었던 문제죠. 그러니까. 네네. 그쵸, 왜냐면 그쵸. 이게 부자가 되는 게 되게 간단해요. 그냥 투자 그 전략을 좀 얼추 괜찮은 걸로 만들어 놓고 오래 살면 됩니다. 아 네. 맞아요. 왜냐면은 워렌 맞아. 버핏이 왜 1,000억 달러 부자가 됐겠어요? 오래 사니까 그렇죠. 네. 거의 100살 됐잖아요, 이 네. 양반. 네. 지금도 건강해요. 그쵸. 예. 콜라 네. 먹으면서. 예. 네. 근데 이제 햄버거. 저는 콜라랑 햄버거 먹으면 이제 그 살이 아마 200kg 돼가지고 죽을 것 같거든요, 저는. 네, 예. 그래서 네. 그건 저한테 맞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 아. 저는 이제 저만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일단 살이 줄은 거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 그게 그렇죠. 이제 죽을 확률이 살까지. 훨씬 더 줄어드니까요. 네, 예. 네. 이상한 병 걸릴 확률이 줄어들고.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댓글로 좀 아이디어 내주세요 했죠, 그래서 오늘. 예. 그러니까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도. 그러니까요. 밑에 예. 막 댓글에 뭐 막. 수영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네. 예, 그쵸. 예. 아, 제가 인상 깊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재밌는 운동을 찾아서 해라라고 그런 거 했는데, 없어요? 거기에 댓글로, 그런 거 없어요? 전 재밌는 운동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 약간, 이거 뭔가 방법을 찾아줘야 예, 될 것 그쵸, 같아요. 그쵸. 예. 아, 네.